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보통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은 우울이란 말이 있잖아요. 수많은 예술가가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우울과 불안, 아픔과 슬픔을 예술적 활동으로 표현했다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겠죠. 행복이란 감정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의 목소리를 조금 더 폭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전 예술가는 아니지만요. 이번에 제게 생긴 일을 통해서 위의 말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일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만 슬픔과 분노의 일은 혼자서 털어놓을 방법을 찾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제 이야기를 채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잘 쓴 글은 아닐지라도 솔직하고 진솔하게 저만의 글로 써내려가 보았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또 조금은 울적한 글일지라도 독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려요. 복잡하고 오래된 이야기인지라 어디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어요. 아무래도 제 어린 시절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예전에 엄마에게 하도 많이 들어 귀에 딱지가 않겠다고 했던 지금은 이렇게라도 기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으면 전 항상 엄마라고 답했어요. 제가 사는 이유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엄마에게도 제가 그런 존재였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에게 엄마가 가장 애틋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전 아빠가 안 계세요. 정확히는 제가 태어났을 때 돌아가셨죠. 막 태어난 1살이었을 무렵, 그리고 엄마가 고작 24살이었을 때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갑작스런 사고로요. 여느 때와 같던 평범한 날에 평범하게 출근했던 아빠는 이른 아침 음주운전차와 사고가 나 손쓸겨를도 없이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이 소식을 들은 엄마는 가난하기였던 저를 업고 있다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 어린 24살에 아이를 둔 채로 사별하게 됐으니 그 누구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게다가 당시 엄마에게 가족은 아빠와 저밖에 없었거든요. 엄마는 일찍이 고아로 자랐고 그런 엄마와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아빠 쪽 가족들이 크게 반대하셨대요. 아빠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선택해 결국 시댁과도 연이 끊어진 거였죠. 그러니 아빠의 사고는 엄마를 이 세상에 영원히 혼자 남게 만든 겁니다. 당시 엄마의 상황에 대해서 10대 땐 어렴풋하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와 같은 나이였던 24살이 됐었을 때 엄마의 상황과 감정을 오롯이 느끼게 돼서 더 마음 깊이 공감하고 아파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애 같은 이 나이에 엄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기였던 나와 세상에 둘만 남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요. 엄마 말로는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보름간의 시간은 정말이지 생지옥과 같았다고 해요. 그 시간 동안은 밥도 안 먹고 밤낮 없이 누워 울기만 하셨는데 아이였던 저에게 밥을 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시간을 제외하고선 이불 속에 들어가 시체처럼 하루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아빠의 곁으로 가야 할까 고민하셨대요. 그렇게 보름 동안은 마치 삶을 포기한 것처럼 지내던 중 어느 날 아빠의 사진이 너무 보고 싶어서 꽁꽁 싸매고 있던 이불을 벗어던진 순간 엄마 옆에 얌전히 누워있던 제가 눈에 들어왔대요. 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가 보였다는 그 사실보다 이제껏 그 조그만 아이가 눈에 띄지 않았던 게 엄마는 너무나 신기하고 슬펐답니다. 세상에 나온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으면서 한창 울고불고 난리칠 아기면서 그 일주일간은 울질 않았대요. 엄마가 기계처럼 감정 없이 주는 밥을 조용히 받아 먹었고 그저 얌전히 엄마 손에 몸을 맡기고선 옆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본인이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대요. 자신이 오로지 혼자가 됐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 순간 옆에 조용히 누워있던 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엄마 스스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아빠가 남기고 간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아기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걸요. 그래야 훗날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빠를 다시 볼 면목이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 엄마는 저를 업고 다니면서 곧바로 일을 구하기 위해 사회로 나섰습니다. 엄마 말론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요. 음식점 설거지 일부터 슈퍼 물류일, 계단 청소일, 떡볶이 포장마차 일 등 엄마는 저를 업고 있거나 건물 휴게실에 맡기고선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항상 웃는 얼굴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셨대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어린 아기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성격이 될 수밖에 없던 거였겠죠. 그래서 제 기억 속의 엄마는 주변 이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부탁은 잠시였지만 그로 인해 달라진 엄마의 성격은 평생을 그대로 가게 되었죠. 이제 와서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엄마가 만약 싫은 소리 정도는 할 줄 아는 분이셨다면 꼭 참기만 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엄마를 부정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슬픔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날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매일을 아등바등 버텨낸 결과 엄마와 저는 각자의 방이 있는 조그만 전셋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교복을 입을 나이쯤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나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전 어린 나이지만 어리광을 피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아파트 전단지 알바를 하며 용돈벌이를 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나이 어린 학생이라 그런 건지 원래 그 일이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닌 건지 하루 이틀을 꼬박 일해야 10,000원이 될까 말까 했죠. 그런데도 그렇게나마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으로 여겨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어느덧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원하던 국립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집 가까이 있는 다른 대학교를 희망했었어요. 자취보단 여전히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다른 지역에 있는 더 좋은 학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엄마는 고려 대상에 넣지 말고 온전히 저를 위한 선택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다가 결국 다른 학교에 원서를 넣게 됐고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당시 엄마가 만나던 분이 계셨던 겁니다. 제가 눈치가 없던 건지 엄마가 잘 감춰오셨던 건지 대략 2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예전부터 재혼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살고 있고 졸업이 얼마 안 남았으니 계속 미루고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처음에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저를 떼어내려고 다른 학교를 추천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조금 더 오래 더 깊이 생각해보니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되더라고요. 난 태어날 때부터 엄마밖에 몰랐고 그런 엄마한테 의지했으니 괜찮았지만 엄마는 20년간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사랑하던 이를 잃고서 비틀거릴 때 곁에서 의지할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러지 못했던 건 오로지 저 하나 때문이었음을 저를 위해서 희생하느라 그간 다른 모든 바람과 소망을 마음속에 묻어둔 채 사셨음을 생각하니 잠시나마 서운해했던 제 모습조차 너무나 철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재혼해도 된다고 말하며 여태껏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니 이제 내 걱정은 말고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고맙다며 그 남자분과 함께 살게 되셨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집사람, 바깥사람 하면서 부부의 연을 새롭게 시작하신 거죠. 그 아저씨는 엄마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지인으로 어릴 때부터 오빠 동생 하며 서로 가깝게 지내던 분이었대요. 친남매처럼 또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다 엄마가 결혼을 하면서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다른 지역으로 돈을 벌러 갔던 아저씨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맨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땐 좀 안심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이니 인간성이 안 좋거나 큰 흠집이 있는 사람은 아니겠거니 싶었거든요. 제가 대학생일 때는 엄마를 만나러 가면 그분이 계셨으니 그냥 저도 아저씨 또는 새아빠라고 부르면서 적당히 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와 관계는 여전히 좋았고 셋이 식사하거나 시간을 보낼 때도 화기애애했거든요. 아저씨는 호탕하고 남자다웠으며 엄마를 잘 이끌어주는 분처럼 보여서 저도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됐죠. 그렇게 2년 정도가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밀린 과제랑 두세 개씩 하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본가에 한 달 반 정도 못 내려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엄마는 자주 얼굴 보거나 그러지 못하면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주의셨거든요. 아직 엄마 눈엔 제가 어린 나이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너무 커진다고 해서요. 해서 당시 집을 자주 찾아가진 못했기에 전화 안부로나마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여느 날처럼 엄마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었는데 갑자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애써 밝은 척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어쩐지 목소리 자체엔 기운이 없고 버거운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 해야 할까? 뭔가 일부러 저를 속이려고 억지로 밝게 지어낸 느낌이라 해야 하나? 전 단박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차렸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엄마도 항상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존재였어요. 왜 그렇잖아요. 원래 나이가 들수록 애는 어른이 되고 어른은 나이가 된다고 말처럼요. 이렇게 번잡스러운 사회 속에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혼자 남아있을 엄마가 걱정되었고 밥은 잘 챙겨 드셨는지 혹여나 혼자 힘으로는 해결 못할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아저씨가 들어왔으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걱정이 덜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제 예상과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안 꼴이 엉망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엄마는 별일 아니라면서 왜 연락도 없이 집에 왔냐고 도리어 탓하는 겁니다. 혹시 아저씨가 그런 거냐고. 아저씨가 설마 엄마를 때리거나 그랬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런 거 아니라며 끝까지 별일 아닌 척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새아빠 온다면서 얼른 다시 집으로 돌아가란 말에 전 화가 나서 엄마의 팔을 붙잡고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안 가려고 하기에 힘으로 붙잡고 이끄는데 갑자기 엄마가 악 소리 내더라고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엄마가 팔을 어루만지고 있는데 그 팔이 죄다 멍투성이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냐고, 왜 이러고 사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엄마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화를 내고 뒤집어엎고 그럴 수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너한테 못난 모습 보여 미안하지만 이번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줘. 천천히 알아서 해결해 볼게. 지금은 여러모로 묶여있는 문제도 있고 엄마도 그 사람이 필요해. 엄마의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단지 나이의 문제거나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엄마의 묻어나고 참는 성격이 또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컨가 싶어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당장은 엄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짐을 챙겨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 빌라 앞에 서 있다가 그 아저씨를 만나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어요. 1시간 정도 흘렀을 즈음 그 아저씨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빌라 1층 앞쪽에 쪼그려 있다 아저씨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예상치 못한 저의 등장에 아저씨는 곧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왔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물어보기에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나갔습니다. 아저씨, 까놓고 그냥 말할게요. 우리 엄마 때렸어요? 본인이 얹혀 사는 집에서 물건 다 부수는 것도 모자라서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까지 그렇게 살벌하게 팬 거예요? 왜 때렸어요? 우리 엄마가 뭐 잘못했다고 때렸어요? 얘 좀 봐라. 그동안 얌전히 잘 있게 오냐 오냐 해줬더니 한 번에 이렇게 눈깔이 도네. 네가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어른이 돼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고쳐지는 거다. 네 엄마가 사람 좋은 척은 해도 싫다는 건 죽어도 못하는 황소고집이거든. 내가 같이 살면서 고쳐주려 했는데 싫다고 아득바득 버티게 혼 좀 내준 거야. 아집 부린 여잔 진짜 꼴불견이거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 아저씨의 정강이를 차고서 머리채를 잡고 덤벼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예상치 못했던 건지 속수무책으로 저에게 머리를 뜯겼고 정신을 차리고서 저에게 반격을 하려고 할 때쯤 저희의 비명소리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해 싸움을 멈출 수 있었죠. 아저씨는 저를 고소하겠다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고 전 그럼 엄마가 맞은 걸 고소하겠다며 맞대응했습니다. 1층에서 생긴 난리에 내려온 엄마가 아저씨와 제 모습을 보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면 묻기에 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정신 못 차린 아저씨가 저를 가리키며 저기 집 애가 본인 머리에 다 뜯어놓았다며 애나 애미나 똑같이 제정신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전 곧바로 신발을 벗어 머리통에 던져버렸죠. 그러자 엄마가 저를 마구 흔들며 미쳤냐고 감옥 가고 싶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차라리 잘했다고 해주지 본인도 맞은 게 있으니 겁낼 거 없다고 시원하게 똑같이 받아쳐주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꾸지람하는 엄마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전 엄마를 그곳에 두고서 그대로 도망쳐버렸어요. 난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일손이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싶어서요. 그 뒤로 3개월간은 엄마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전화 문자가 왔지만 받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서운함이 너무 커서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제일 두려웠던 건 혹여나 엄마가 그 아저씨를 용서하고 지금도 같이 산다고 말할까봐 그럼 내가 엄마를 더 미워하게 될까봐 그런 거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컸고요. 그렇게 시간은 부지런히 흐르고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날 자취방 앞에서 쪼그려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저를 내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전 그동안 애써 엄마를 외면해왔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전이랑 똑같이 지내왔는데 지금 저 모습처럼 나를 기다렸을 엄마를 보니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는데 엄마가 제게 다가와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요. 그제서야 듣게 된 엄마의 소식은 이러했어요. 그 일이 있던 날 엄마는 아저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곧바로 말했대요. 아저씨가 못 나간다고 행패를 부리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그날 일을 해결했지만 혹여나 해코지를 하거나 또다시 찾아올까봐
다음날 바로 집을 내놓고서 찜질방에 가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내다가 집이 나간 후에 곧바로 이사를 했고 지금은 그 집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제게 화를 내고 몰아붙인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하셨대요. 무턱대고 성인 남자한테 덤빈 게 너무나 무모하게 느껴졌고 자칫 크게 싸움이라도 났으면 큰일 날 뻔했으니 그게 화가 나서 저에게 큰 소리 냈던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엄마가 순간적으로 느낀 감정에 따라 한 행동일 뿐 저를 감싸주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것에 있어선 잘못했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어린아이 같아 늘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지금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는 동안에도 제가 혼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다 큰 것 같아서 내심 대견하기도 했다고 덧붙이셨죠. 사실 저도 그동안 혼자서 그날을 곱씹어보며 엄마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했었거든요. 머릿속으론 엄마도 당황해서 그랬을 거라고, 나를 걱정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나마 이야기를 듣고 사과받으니 그간의 서름과 섭섭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엄마와 화해하게 되었고 아주 살짝 어색해지긴 했지만 이전과 같은 모녀 사이로 돌아가게 됐어요. 둘 다 달라지는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커져 간섭이나 참견을 좀 더 줄이게 되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전 어느덧 직장인이 되었고 엄마는 저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게 되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일을 나가게 됐어요. 사실 전 언제나 엄마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일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월급이었거든요.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죠. 생각보다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20대 후반이 될 무렵 저는 결국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용돈 받는 거에 있어서 매번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건 오히려 저의 크나큰 기쁨 중 하나였어요. 딸로서 그간 고생만 해온 엄마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좋았고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도 월급이 가져다 준 행복 중 하나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삶, 쫓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겠구나 싶어서 마음도 몸도 평화를 되찾게 되었죠. 그러던 중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거래처 중에서 스타트업 대표가 한 명 있었거든요. 오며 가며 봤던 사이인데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마침 그 사람도 저도 혼자였기에 합석하고 식사하다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겨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6살이 많았고 겉보기엔 키도 크고 호감형으로 생겼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나이가 좀 차이 나서 별 생각 없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동갑이나 연하를 주로 만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성격이 참 다정다감하고 사려 깊더라고요. 묵묵히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적절히 호응해주는 그 모습이 호감으로 다가왔어요. 아직 일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했지만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보여 그 모습도 좋았고요. 그땐 몰랐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제 손으로 직접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될 줄은요. 그렇게 만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 그 사람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전 빠른 승진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던 터라 정신이 없을 때였고 아무리 그래도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빠르지 않나 싶어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그동안 결혼을 안 했던 건 결혼을 의무적으로 여기는 게 싫어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넘기다 보니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아서였대요. 적당히 만나던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목표였다는 거죠. 그러던 중 저를 만나게 됐고 이야기도 너무 잘 통하고
평생을 함께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쩐지 제 마음속에서도 알 수 없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 참 웃기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엄마처럼 아빠의 부재로 인한 공백과 외로움이 컸던 것 같아요. 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저와 딱 맞는 일을 만나 의지하며 기대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게 아닐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에게 딱 맞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저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장을 잡았던 날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사람이 저에게 약속을 하나 하자고 했어요. 우리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이고 이제 시작이니까 결혼 전에 한 가지 약속만 하자. 난 소정이 네가 결혼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쉬지 않았으면 해. 지금은 그 무엇보다 일을 우선시했으면 좋겠어. 너의 성공이 곧 우리 가정의 성공이잖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모아야 정년이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나도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벌어올게. 나아가는 동안 방해되는 일들은 서로 돕고 극복해가며 살아가자. 그 사람이 워낙 일하는 걸 중요시 여기고 돈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건 저도 일찍이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이렇게 약속까지 걸 정도인 걸 보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못 들어줄 요구 조건도 아니고 저도 열심히 돈 버는 게 30대의 목표니까 대수롭지 않게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누군가 제 생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뭐가 있냐고 묻는다면 전 아마도 그 사람이 약속을 내걸었을 때 뺨을 때리고 자리를 박차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답할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어려서 그 사람 말에 담긴 속뜻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때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 사람과 저는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모든 게 이상할 정도로 순탄했어요. 남편은 저와 반대로 아버지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다시피 해서 제가 시댁 쪽을 신경 쓸 일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왜 연을 끊고 살았냐고 조심스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길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돈벌이도 적고 그러다 보니 여태껏 모아둔 돈도 없어 어머니가 결국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 후부터 아버지가 너무 한심해서 연을 끊고 살았대요. 훗날 어머니가 객지에서 홀로 돌아가신 걸 알고서 그 유골함을 가져와 집에 모시고 살았고요. 그 사람은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능력이 없는 건 죄악이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고 대접받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사연으로 인해 능력과 돈이 최고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유골함을 갖고 살 정도로 그리움과 원망이 컸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찡한 마음도 있어 크게 문제란 생각은 하지 않았죠. 본인은 부모와 연을 끊고 살긴 했지만 사위로서 우리 친정엄마에게도 살갑게 잘하긴 했거든요. 어찌됐건 시댁이나 친정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결혼 준비할 때도 순탄했던 것 같긴 하고요. 식을 올리고서 우린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가 서로 만난 지 1년 반, 결혼한 지는 3개월 정도 됐을 때네요. 아무래도 평생을 다르게 살던 두 사람이 갑작스레 함께 살게 되니 맞춰갈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생활 습관에 관련된 것들은 괜찮았어요. 조율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들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남편이 저에게 하는 잔소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저를 위한 조언, 충고 정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제 자존심과 자존감을 깎아먹는 비난으로 들리더라고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언행을 뜻하는 말이요. 남편의 언행이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당신, 사람이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나 같으면 그 일 따내려고 아침에 30분은 더 일찍 출근하겠다. 그거만 따내면 다음 승진은 불 보듯 뻔할 텐데.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 입에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어서 오늘도 늦게까지 남아 잔업하고 왔는데 당신은 우리 가정을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나 보다. 그지? 나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말이야. 남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속단하면서 그걸 가족에 대한 헌신, 사랑과 연결지어 말하더라고요.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마치 가정을 소홀히 하고 본인만 생각하는 게으른 사람처럼 취급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남편은 제 가정사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저에게 가진 책임감, 그로 인한 저의 미안함 등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저를 자극하고 공격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시엔 그걸 몰라 남편에게 미안했거든요. 그 속임수 그대로 넘어갔던 거죠. 남편의 말에 따라서 전 집안일과 회사일 전부 다 욕심내며 무리하게 해왔어요. 승진과 월급 인상이란 목표를 가지고서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 보니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앞으로 승진과 관련된 큰 프로젝트까지 맡게 되었어요. 회사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업계 안에서 제 이름값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였죠. 해내는 건 그 다음 일이었지만 당장 그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남편과 저는 둘이 뛸 듯이 좋아했어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 일에만 신경 써야 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엄마를 찾아뵈었습니다. 자주 찾아뵈었었는데 그날따라 안색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몸이 안 좋냐고 여쭤보니 며칠 전부터 속이 좀 시끄러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당장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안 그래도 오전에 다녀오셨다면서 검사 결과 나오면 답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미 다녀오셨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꼭 말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당장 큰일을 앞둔 제 상황만 생각하라면서 이번에 잘 해내면 겨울에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셨어요. 요즘 TV를 보니까 베트남이 자주 나오는데 거기서 쌀국수를 드셔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먼저 어딜 가자고 하는 건 처음 있던 일이었기에 전 흔쾌히 알겠다고 우리 둘이 가서 오순도순 재밌게 놀다 오자고 약속했습니다. 아이처럼 엄마랑 저 둘이서 새끼손가락 걸고요.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그때부터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3달간은 밤낮 없이 임해야 하는 일이었고 이외의 외적인 다른 일은 신경을 한치도 쓸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1달 정도를 보내고 저녁에 집 도착해서 잔업을 하느라 새벽까지 못 자고 있던 날이었어요. 집중이 안 돼서 핸드폰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밤 9시경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그런데 부재중 전화로 뜨지 않는 걸 보니 통화를 한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해서 옆에 있던 남편에게 물어봤죠. 당신 혹시 우리 엄마한테 온 전화 받은 적 있어? 나 엄마랑 통화한 적이 없는데 통화했다고 핸드폰에 뜨네? 아, 그거 내가 대신 받았어. 당신 바쁜 것 같길래.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장모님 모시고 식사하고 왔어. 이렇게 중요한 일 앞둔 때에는 다른 거 신경 쓸 겨를 없을 테니까 내가 잘 챙겨드리고 있었어. 나 잘했지? 그러니까 당신은 무조건 그 일 하나만 신경 써. 이렇게 말해주고 또 행동해주는 남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본인이 외조의 달인이다 뭐다 할 때 코웃음 쳤는데 정말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같아 나를 너무나 위해주는 것 같아서 감동이었어요.
엄마한테는 생각나면 짧게라도 연락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넘기게 됐죠. 그렇게 며칠 후 문득 그때 일이 생각나서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엄마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는데 어쩐지 기운이 없고 많이 다운된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안색이 안 좋던 엄마 얼굴이 생각나서 그때 받아본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늦게나마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걱정할 만한 일은 없으니 본인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김서방이 살뜰하게 잘 챙겨주고 있다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서요. 뭔가 이상하게 찜찜했지만 당시엔 그저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빨리 일을 끝내고서 찾아뵈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지금 와서 보면 당시에 제가 참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넘겨버렸을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왜 몰랐을까 하고요.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요. 후회는 하면 할수록 넘쳐나며 끊임없이 이어지니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한 달 반이 흐른 후 엄마에겐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전 오로지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마감에 허덕이며 쓰러질 것 같은 정신을 붙잡고선 매 순간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라고 스스로 주문을 외울 때였죠. 문득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부터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받으면 안 되는 전화를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엄습했지만 전 꿋꿋이 통화 버튼을 눌렀죠. 전화 너머로 알 수 없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분명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그건 병원 측 전화였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전 잠시 동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전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엄마를 마주하게 됐어요. 제가 도착하고 나서 얼마 후에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이게 정말 꿈이 아니라는 걸, 현실이 맞다는 걸 깨달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천천히 눈을 뜨는데 이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기를 기도했어요. 그냥 나도 이대로 암흑 속에 사라져버리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몸을 일으키고 있었고 병원 사람이 엄마의 죽음에 관해 설명해주는 말을 저는 그대로 들어야만 했죠. 엄마는 입원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집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었답니다. 이전부터 대동맥 질환이 있었고 조금씩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안 좋았을 텐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또 나는 그런 엄마의 건강을 왜 일찍이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하나뿐인 가족이자 딸인 내가 왜 엄마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했는지, 나는 왜 떠날 때조차 엄마 혼자 가게 만든 건지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도 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미안함, 자책감, 원망, 분노,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밀려와서 혼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곁을 지키며 얼른 기운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장모님도 그걸 바랄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저도 어서 현실로 돌아와 아픔을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2주가 흘렀지만 전 여전히 폐인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씻는 것도 간신히 했을 정도로 하루에 한 끼조차 챙겨 먹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집까지 운전해올 정신이 없어 출근 퇴근 때마다 택시를 타고 다녔고 회사에선 누가 말을 시켜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제대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하거나 발음을 어눌하게 말하고 아예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대표님은 저에게 열흘만 더 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다른 팀원들을 맡기고서 우선 쉬고 오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면서 제안이 아닌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에 정말이지 죽을 것만 같아. 죽고만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게 지금 저를 위한 선택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쉬고 있던 남편이 저를 보고 놀라서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묻더군요. 그래서 전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다고 이 상태론 도저히 일 못할 것 같았는데 다행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남편의 첫마디는 아니 그럼 당신이 맡았던 프로젝트는? 이대로 포기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끈기가 부족해? 장모님이 이런 당신 모습 보면 퍽이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저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그만둔 것에 대한 비난을 듣자 참기가 어려웠어요.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한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져버리고선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그 일이 먼저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이게 다 우릴 위한 거라면서 한 명이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 하더군요. 그 말에 전 곧바로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만 너무나 섭섭하고 또 속상해서요. 제 발은 어느샌가 친정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떠난 후엔 온기가 사라진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무서워서 한 번도 찾아간 적 없던 곳이었죠. 전 아무도 없는 집에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와 맞이해 줄 것만 같은데 엄마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고 싸늘하고 차가웠습니다. 전 엄마가 자주 앉아있던 안방 책상에 앉았어요. 엄마가 몇 번이고 쓸어내렸을 책상을 어루만지며 잠시나마 엄마의 기억을 나눠보려고 했죠. 하지만 야속한 딸이 아직도 미운 건지 엄마는 저에게 좋은 기억을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독한 정막 속에서 엄마의 그리움을 온전히 느끼게 만드셨죠. 천천히 엄마의 짐을 정리하는데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써내려간, 그렇지만 꾹꾹 눌러 담아 쓴 글이었어요. 분명 엄마의 글이었습니다. 소정아, 엄마의 정신이 온전할 때 한자 한자 맑은 정신으로 너에게 편지를 남긴다. 혹여 내가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이 편지를 읽고서 진실을 알아주길 바래. 난 한 달 반 전 병원에서 병을 진단받았다. 너에게 연락했지만 넌 바쁜지 받지 않았고 김서방이 대신 내 병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소식을 들은 다음 날 김서방이 혼자 나를 찾아와선 네가 가장 바쁠 때라면서 신경 쓰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본인이 옆에서 간호할 테니 너에겐 당분간 비밀로 하길 바란다 했어. 난 바보처럼 알겠다고 답했지. 그런데 초반에는 별 증상 없던 몸이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때 너에게 곧바로 연락했지만 너는 받지 않았고 김서방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 김서방은 내게 화를 내면서 어미가 되어 자식 미래 망치고 싶냐고 소리쳤지. 당분간은 차단해주겠다면서 한 달 후에 다시 연락하라고 하더군. 난 그 말에 잠자코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집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엄마가 하필 거기서도 김서방을 만나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소정아, 네 말이 맞아. 엄마가 평생을 참고 남에게 굽신거리며 살다 보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대부분이라는 거. 아마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다 엄마의 업보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 해도 네 남편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내가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잔인하도록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다니. 분명 제대로 된 인간은 아닐 거다. 사랑하는 우리 딸, 혼자 남겨둬서 미안해. 평생 널 사랑했고 너만을 위했어. 이 편지가 우리의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길 바라며. 저는 급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차단된 목록을 찾아보니 정말로 엄마의 번호가 있었어요. 남편은 고의적으로 여태껏 엄마의 연락을 본인이 뺏어서 제게 숨겼고, 나중엔 제 핸드폰에서 엄마의 번호를 차단시켜 받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전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 엄마의 편지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전해드렸다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정말 당신이 그런 게 맞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전에 본 적 없던 차가운 표정으로 오히려 온화한 태도로 말하더군요. 장모님 그렇게 되신 거 나도 안타깝게 생각해.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실 줄은 나도 몰랐어. 근데 그건 내 탓 아니잖아. 당신을 만났다고 해도 장모님 병은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난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당신 능력에 그렇게 큰 프로젝트 맡을 기회가 흔했던 것 같아? 난 우리의 남은 생을 바꿔주려고 한 건데 당신은 그 복을 걷어차고 과거 일에 사로잡혀 일을 다 그르쳤지? 그래서 당신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큰 그릇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크게 만들려고 했던 내가 바보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전 거실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선 남편의 서재를 향했습니다.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따라와 말리려는 순간 전 남편의 어머니 유골함을 골프채로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리고선 남편이 쓰는 노트북과 태블릿 PC, 그리고 갖가지 일에 관련된 물품을 골프채로 깨트려 버렸어요. 그걸 보자마자 남편은 울음에 찬 비명을 지르더니 제게서 골프채를 뺏으려 달려들더군요. 전 제 손을 붙잡은 남편을 떼어내고선 그 오른손과 어깨까지 그대로 세게 내려쳐버렸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그 자리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당시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대로 패 죽이고 싶었지만 참은 스스로가 대견할 정도로요. 동네 떠나갈 듯이 비명을 악 내지른 남편을 보면서 전 똑같이 골프채로 제 다리에 내려쳤습니다. 커다란 고통이 밀려왔지만 전 꿋꿋이 일어서서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고소해. 대신 나도 당신한테 맞은 거니까 똑같이 고소할게. 사유는 당신이 엄마와 나를 떼어놓은 사실을 내가 알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싸우다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야. 됐지? 짐승만도 못한 인간과 그동안 살부딪히며 살았으니 그런 내가 죽도록 원망스럽고 싫으니까 이 다리 하나 망가뜨려서 스스로 벌줬다고 생각할래. 어머니가 혼자 돌아가신 거에 대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던 자식이 우리 엄마를 혼자 돌아가게 만들어? 깨진 유골함 치우면서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했는지 다시 떠올려 보길 바래. 넌 죽어서도 우리 가족 볼낯이 없을 거다. 물론 넌 지옥에 갈 거지만 오늘은 이렇게 끝났지만 난 절대 너 용서 못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사는 게 더 괴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이거 하나만 약속해 줄게. 오른손을 붙잡고 저를 올려다보는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곤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디든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꾹 참았어요. 저 사람은 내 손으로 끝내기 전까진 절대 내 삶을 끝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엄마가 바라는 게 이런 건 아닐 거란 생각은 들지만 그것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이 늘 제 목을 옥죄어오던 레파토리와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제 감정, 제 한을 푸는 것만 바라보며 살기로 했죠. 남편은 저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못 차렸는지 더 맞았어야 하는 건지
저에게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모른 척 다시 살아주겠다면서요. 본인은 지금 제가 때린 것 때문에 한쪽 팔을 못 써서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후유증도 세게 남을 것 같다고 제가 옆에 돌아오는 거 말곤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제가 없는 안방에서 악몽을 꾼다며 다른 건 다 거짓일지라도 저를 사랑한 것만은 진심이라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 문자를 보는데 정말이지 토악질이 나와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젠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그런 거라던데 삐뚤어진 사랑이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다니 더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그간 저에게 행했던 일들을 걸고 이혼을 진행했고 저번 주에 정식으로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그 징그러운 인간과 모든 연이 끝났네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되었지만 아직 원수인 건 그대로니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되갚아주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부분을 건드려서라도요. 그래도 하늘에 계신 엄마 얼굴을 떳떳이 뵐 수 있어야 하니 도덕적인 방식 안에서 선택해 볼게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성공하면 다시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도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너무나 비극적인 큰 슬픔을 겪었지만 이로 인한 교훈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전에 먼저 저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24년간 희생해온 우리 엄마. 혼자 지독히 외롭고 고단했을 엄마의 지난 삶에게 이 글을 통해서나마 작은 위로를 전합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아빠를 만나 다정히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전 엄마가 준 이 삶을 열심히 악바리처럼 끝까지 살아내고 엄마 아빠 곁으로 갈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원으로 안녕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꽤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고 아직도 그 고개들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솟아날 구멍이 있어 나름 잘 딛고 왔는데 저를 비롯해서 인생 살아는 건 왜 이리 고슬픈 걸까요? 늘상 혼자 생각만 하다 새삼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동생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쯤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나중에 제가 가정을 이룰 때 그 부분이 특히 가슴 아리게 느껴졌는데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버려졌고 고아원에서 지금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몇 선생님들의 손을 거쳐 자라나게 되었어요. 아마 멀쩡한 가정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당시 고아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보내는 일상은 생각보다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매번 음식이 모자랐고 옷도 물려받고 비어있는 시간 동안 원장이 주는 부업들을 하며 매우 고달프고 배고프게 보냈어요. 예쁘장하고 말끔하게 생긴 아이들만 편애하고 행색이 초라했던 저와 동생을 매번 차별하기 일쑤였던 고아원의 생활이 너무 싫었고 결국 거리를 배회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일생 절대 그래선 안 되는 선택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당시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지만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었는데요. 저와 같은 고아들만 노리고 있던 소매치기 일당 형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었어요. 다소 험상궂은 인상에 매서운 눈빛으로 우릴 부르는 그들이 무섭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 꼬여들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니네 이거 못 먹어봤지? 이리 와봐. 내가 줄게. 한쪽 눈이 심하게 어그러진 형이 우릴 부르면서 한 손엔 크림빵을 잡고 흔드는 것이었어요. 늘상 고아원에 좋은 손님이 올 때마다 주고 가셨지만 원장 가족들과 몇몇 아이들만 불러서 먹이고 저희는 구경만 해보았던 크림빵이었어요.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먹어보고 싶어 따라가게 되었죠. 크림빵으로 그렇게 바래들인 곳이었습니다. 소매치기 일당 형들 옆에 붙어 지내는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시린 날들이었습니다. 때로 붙잡혀서 얻어맞기도 하며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중 어떤 형은 손이 참 매워서 그 형 눈만 봐도 무서웠는데 어느 날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걸더군요. 이제부터 철이가 소매치기 가르쳐 줄 거니까 잘 배워. 잘 배우면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어. 무서워서 웅크리고 울고 있는 저와 동생에게 뒤쪽에 서 있던 철이 형이란 사람이 다가오더군요. 대강 이야기를 해보니 그 형도 우리처럼 고아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너무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위에 있는 무서운 형들한테 위협을 당하고 잘 수 없을 지경이 되자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온 철이 형을 따라다니며 기술들을 몇 개 배우게 되었어요. 자, 지민이가 망을 보고 지훈이 네가 여기저기 정신없게 난리를 치는 거다. 철이 형은 무서워 보이는 얼굴이긴 했지만 목소린 그다지 세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우리가 조금은 덜 겁나는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저는 벌벌 떨면서 망을 보고 사람들 시선을 어떻게든 끌어 그 사이에 빠르게 훔쳐오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달아 매일 거리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 훔쳐서 생긴 수학들을 이 집단의 가장 위에 있는 아저씨에게 갖다 바쳐야 했어요. 얼굴 여기에 상처가 있고 덩치가 엄청나게 컸던 그 아저씨의 얼굴은 제 나이가 지금 50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져갈 때마다 매번 크게 호통을 치면서 못살게 굴기 일쑤였어요. 이것만 가지고 오면 어떡하냐? 나 굶어 죽으라는 거야? 더해와 이놈들아. 아저씨는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가 오는 길가에도 저희를 내보내서 돈을 더 가져오게 했어요. 그럴 때 무서운 형들도 결국은 아이였던지라 어른의 말엔 꼼짝 못하고 다시 그 짓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당연히 양심에 찔리기도 했어요. 딱 봐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돈을 뜯어내거나 탐할 때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동생도 날마다 자기 전엔 제게 고아원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곤 했어요. 형, 우리 도망이라도 갈까? 도망? 안 돼. 너 절대 그 얘기 형들 앞에서 꺼내면 안 돼. 알겠지? 우리한테 도망은 없어. 그럼 평생 사람들 돈 훔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동생이 도망 얘기를 꺼낸 게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비 오는 날 고열에 변변찮은 치료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제품에 안겨 웅크리고 있을 때도 도망치고 싶단 말을 하곤 했어요. 허나 나약한 형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동생을 힘껏 끌어안아주며 눈물로 토닥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도 동생도 고아원에 있을 때를 차라리 그리워할 정도로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저 역시 동생처럼 도망을 가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땐 도망을 쳤을 때 따라올 결과가 더 무서워서 차마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우리 전담에서 가르쳐주던 철이 형이 저희가 보기 안쓰러웠는지 몇 번은 우리를 소매치기에서 빼주기도 하고 자기가 해온 걸 몰래 쥐어주기도 했어요. 늘 무뚝뚝한 얼굴로 감정 없는 말을 던지곤 했지만
철이 형은 그나마 유일하게 저희가 기댈 수 있는 저희에겐 그나마 무해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철이 형과 더 친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소매치기 집단 아저씨의 심기가 안 좋았던 날이었어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희를 부르더군요. 그날의 끔찍한 광경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온 아저씨는 저희들 벌이가 시원찮다며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저와 동생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더니 한가운데로 몰아놓고 사정없이 물리적 행동을 하였어요. 당시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그냥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섭게 맞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뭔가 둔탁한 게 우리를 훅 하고 덮는 게 느껴졌어요. 아저씨, 그만하셔요. 얘네들 이러다 죽겠습니다. 쓰라린 눈을 살짝 떠서 보니 철이 형이 우리 얼싸안고 함께 뒹굴더군요. 그날 저희를 감싸고 편히 되어준 건 철이 형뿐이었어요. 철이 형이 있었기에 저희는 그래도 큰 상처 없이 무사히 그날을 지나갈 수 있었지요. 늘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한번 저희 편이 되어준 형에게 고마움이 느껴졌고 그렇게 형과 저는 다소 끈끈한 사이가 되어갔어요. 장난으로 형에게 스승님이란 소리 하기도 했고 형 역시 국민학생이었던 우리가 귀여워 보였던지 진짜 형처럼 곧잘 챙겨주곤 했습니다. 가끔은 먹을 게 생기면 제 입에 쏙 넣어주기도 하고 전처럼 소매치기 행위에서 곧잘 빼주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그날을 기점으로 정말 도망을 치고 싶어 했어요. 형, 나는 도망갈 거야. 여기 너무 무서워. 장난인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동생은 정말 제 옆에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나와 동생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동생은 없었고 거리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눈에서 비척비척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철이 형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며 같이 찾자고 말해주었어요. 사실 동생이 도망친 게 들키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인 상황이기에 형도 그걸 걱정한 것 같았어요. 동생이 도망친 게 그 아저씨의 귀에 들어가면 화살은 제게 돌아올 테니까요. 동생을 발견한 곳은 어느 낡은 식당 화장실이었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동생은 식당 쓰레기통이라도 뒤지러 들어갔다 먹을 건 없고 너무 추워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그만 변기 위에서 깜빡 잠에 들어버렸다 하더라고요.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단 말을 중얼거리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동생을 당장 끌고 나와 바닥으로 내팽겨치며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내 동생 하지 말라는 말까지 던졌습니다. 동생은 그 말이 또 무서웠는지 제게 다가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미안하단 말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지훈아. 지민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날씨가 추우니까 얼른 돌아가야 해. 아저씨한테 걸리면 안 돼. 지민아, 형한테 업혀. 지훈아 부축 좀 해줘. 그때 철이 형도 얼어붙은 길가를 헤매느라 꽤 지친 상태였는데 저를 다독여주고 동생을 업었습니다. 철이 형은 엉엉 울며 걷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동생을 업은 상태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니네들 데리고 나갈 거야.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엄마 아빠가 없어도 된다고 다신 고아인 걸 원망하지 않겠다고 막연히 속으로 되뇌이고 있던 차에 이 말이 얼마나 꼴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저는 형에게 계속 물어보곤 했어요. 우린 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지훈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형은 어딘지 모르게 굳은 결심이 선 얼굴이었어요. 저도 동생도 믿을 건 형뿐이었던지라 태어난 얼굴로 소매치기 일당 속에 있으면서도 탈출할 날만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름 정도 후에 우린 어렵사리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의 땅들이 즉각 우리 잡으로 뛰어나왔지만 철이 형은 호루라기 몇 번이나 불어대며 경찰이 오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각자 도망쳤고 반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터덜터덜 셋이 기차역에서 만나 얼싸안았어요.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어린 우리가 당장 뭔가 먹고 버티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그러지 말고 어디론가 가서 도움을 청해야 했는데 저희에겐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어른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쓰레기 취급을 받았고 거짓 취급을 받아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너무 배가 고파 또 쓰레기통을 뒤지려 하는 거예요. 안 돼, 지민아. 너 저번에 이거 먹고 배탈 났잖아. 아무리 배고파도 이건 먹지 말자. 형, 나 너무 배고픈데. 지민아, 지훈아, 형이 먹을 거 구해올게. 요 앞에 식당 아줌마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 한번 부탁드려볼게. 형이 알던 식당 아줌마를 하니 저는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형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뒤이어 본 광경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고 저와 동생은 조용히 못 본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 엄마, 나 배가 고파서요. 뭐 아무거나 남은 오뎅 국물이라도 주면 안 돼요? 지금 나랑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아직 국민학생이에요. 때국물이 흐르는 얼굴로 도움을 청했던 중학교 소년의 얼굴을, 아들의 얼굴을 어찌 그리 쉽게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엄마란 사람이 말입니다. 형이 찾아간 식당 아줌마는 다름 아닌 형의 엄마였습니다. 전 막연히 형이 우리처럼 고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형이 꾸며낸 이야기였고 진짜 얘긴 따로 있었습니다. 형은 식당 아줌마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배다른 자식이었는데 그걸 숨기고 싶어하는 엄마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었어요. 형은 그날 처음으로 저희 앞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줘봤자 형의 아픔과 슬픔이 단 한 푼도 덜어지지 않을 것 같아 전 그냥 형과 함께 울어버렸습니다. 세상엔 위로가 되지도 않는 슬픔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소매치기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 현실은 팍팍했어요. 결국 저희는 다시 소매치기에 손을 대버렸고 배고픔을 해결해 나갔어요. 잘 곳도 딱히 없어 공중 화장실에서 자야 했지만 그래도 일단 배를 골지 않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이 있으니 전보단 좀 든든한 마음도 있었어요. 허나 그러던 중 너무나 아찔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동생에게 망을 보게 하고 제가 여기저기 시선을 끌어당긴 다음 철이 형이 그 주변에 도는 웬 아저씨의 품을 슬쩍하는 거였죠. 나름 익숙한 흐름이었지만 우리 모두 배고픔에 지친 상태라 어딘가 빈틈이 있었나 봅니다. 귀청이 째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주머니가 제 목을 뒤에서 확 잡는 것이었어요. 씩씩거리는 아줌마가 저를 잡고 있으니 철이 형도 훔친 것을 떨어뜨리고 소매치기 당한 아저씨도 눈치채고 사람들이 저희 모두를 에워싸더군요.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것들 전문이구만. 경찰서에 보내버려야겠어요. 어린 것들이 아주 못된 짓만 배웠네. 얼른 누가 신고 좀 해줘요. 죄송해요. 아저씨,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 그랬어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저흰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철이 형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누군가의 신고로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어 점점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저와 동생을 비롯해서 철이 형도 눈동자가 심히 흔들리고 매우 불안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찰이라니.
갈수록 내 인생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철이 형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고 너무 놀라서 저와 동생은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시킨 겁니다. 얘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만 처벌해주세요. 우리가 배고프다고 형에게 울먹이며 말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품을 훔치게 된 건데 형은 모든 게 본인이 한 짓이라며 경찰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전 형이 감옥에 이대로 끌려갈 줄로만 알고 엉엉 울면서 아니라 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어쩐 일인지 일이 더 커지지 않고 기적처럼 풀려났던 거였어요. 하지만 풀려나도 우리에겐 할 수 있는 게 없어 줄임배를 안고 거리를 돌아다녔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걸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저와 동생, 형 모두 구걸을 하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서늘하긴 했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어린 저희들이 불쌍했는지 동전 몇 개 던져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통 하나를 들고 지하철과 거리를 다니며 구걸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즈음이었을까요? 철이 형이 잠시 어디에 갔다 온다고 하더니 일주일 정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늘 같이 다녔던 터라 철이 형이 없으니 왠지 두렵기도 하고 형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도 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와 동생의 불안이 짙어졌고 절망이 깊어질 즈음 어디선가 익숙하고 따스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가자. 나 많이 생각했다. 너네들 이제 소매치기 하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철이 형은 한창 배가 줄인 저와 동생을 데리고 국밥집에 가서 따뜻한 국밥을 양껏 사 먹여줬어요.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데려가더니 여기를 본인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머니 말론 소 키우던 곳이라서 안 쓴다고 해. 집 구할 때까지 마음껏 있어도 된다 했어. 너네 없을 때 우연히 예전에 옆집에 살던 아줌마 봤는데 아줌마가 나를 알아보셔서 잠자리도 주신다고 하더라고. 아줌마 따라다니며 집 보러 다니느라 좀 늦었어.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철이 형을 감싸 안았고 돌아와서 너무 좋다는 낯간지런 말을 했습니다. 축축하고 냄새가 나는 곳이었지만 여기에는 우릴 괴롭히고 때리는 아저씨나 형들도 없고 무시하는 고아원도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철이 형은 이뿐 아니라 어디서 이불도 얻어오고 부서지기 직전인 책상도 갖고 왔어요. 내가 너희들 공부시킬 거야. 공부 안 하면 다시 소매치기 되는 거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된다. 알겠지? 공부? 나 공부 못하는데. 나는 못하는지 잘하는지도 몰라. 해본 적이 없는데.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하자, 이제부터. 갑자기 공부해야 한다는 말은 황당했지만 어린 저희들은 소매치기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니 그저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이 형과 셋이서 살아가는 생활은 소매치기로 살 때와 큰 차이 없이 여전히 가난하고 넉넉지 않았지만 마음은 너무 편했습니다. 철이 형 덕분이었어요. 형은 새벽같이 나가서 신문 배달을 했고 낮에는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밤에는 또 열심히 배달을 나가 저와 동생이 밥도 굶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찌든 노동으로 늘 휘청이는 몸으로 돌아오곤 했지만 전 그런 형을 보면서 아버지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형이 열심히 알아본 결과 검정고시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책을 얻어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진도도 많이 느렸고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 완전히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형이 일하러 간 동안 우린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저는 검정고시까지 통과했죠. 검정고시에 통과한 날 앞니가 하나 없는 얼굴로 해벌쭉 웃으며 머리에서 스며나오는 땀을 닦는 철이 형의 얼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인생에 볕이 든다는 것을 처음 느꼈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늘 좌절과 멸시, 조롱이 제 유년기를 꽉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철이 형을 만나서 처음으로 나쁜 일이 아닌 나 자신을 잘되게 하는 무언가를 하며 작은 성취도 느꼈고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취감을 한번 맛보고 나니 그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그렇게 동생의 검정고시도 가르쳐가면서 저는 저대로 한 단계 더 높여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생일날은 우리끼리라도 늘 조촐하게라도 생일을 챙겼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하게 형을 챙겨주고 싶었어요. 검정고시에 통과하게 해주고 새 삶을 살아준 사람이니 보답하고자 형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이고 저렴한 시계도 하나 샀습니다. 형이 좋아하겠지? 우리가 용돈 모았다는 거 알면 완전 감동받겠다. 얼른 형 기뻐하는 얼굴 보고 싶어. 언제 오지? 동생 역시 형이 기뻐할 얼굴만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지펴가던 제 마음의 불씨를 완전히 불어 꺼트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형이 국밥집 배달을 마치고 이쯤이면 당연히 들어오는 시간인데 밖이 한창 어두워져서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도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 건가 싶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이윽고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동생에게 있어 철이 형은 형이자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온기도 사랑도 느껴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형은 부모님 그 자체였어요. 함께 보낸 5년의 시간 동안 형은 매번 힘든 몸을 끌고 들어와 지쳐 쓰러져 자기 일수였지만 그 작은 방에 셋이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날들은 그 어떤 따뜻한 이불과도 비교할 수 없이 포근했어요. 전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철이 형이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안 들어온 적이 없었기에 더 적잖이 당황했어요. 몇 번이나 다시 마음을 되새기면서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어디서 자고 오나 보다 하며 생전 없었던 일들을 억지로 상상하며 이해해 보려고 했었지만 생일날 형이 이럴 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달력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도록 형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고 두 달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 형을 보며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 몇 번의 불안함에 화도 냈다 울기도 했던 동생은 힘겹게 한마디를 뱉더군요. 형, 우리 또 버려졌나 보다. 그치? 그 말이 너무 서글프고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전 아니라고 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부터가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던 것이었고 그걸 동생의 말로 다시 한번 확답받은 것이었으니까요. 난데없이 그렇게 자취를 감춰버린 형을 두고 전 속으로 형을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귀찮았다면 귀찮다고 말을 하지 그렇다고 사라져버리다니. 형이 사라진 건 저희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허나 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이젠 제가 형의 자리에 이어 배달 일을 하면서 먹거리를 준비하고 그 와중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따느라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어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 그간 공부만 할 수 있게 신경 써주었던 형의 고생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왜 우릴 두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리움과 슬픔과 한탄이 오갔습니다. 몇 번이나 가슴속으로 형에게 물었어요. 형, 우리가 너무 염치 없이 형에게 붙어 있었나? 형 많이 힘들었어? 우리가 잘못했어. 나도 이제 일할 수 있어.
우리에게 돌아와라, 형. 그렇게 저와 동생은 그 허름한 집에서 이어 몇 년을 더 살며 형을 기다렸어요. 사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형이 행여나 올까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지요. 그 사이에 동생과 저는 각각 원하던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저는 근처 어른들의 추천을 받아 지역 카센터에 일을 배우러 다니게 되었는데요. 정말 슬펐던 건 철이 형이 나간 이후로 전에 없던 불안감을 심히 느낀 동생이 이제 뭘 하던 제 옆에 꼭 붙어 있으려 하더라고요. 형아는 나 안 버릴 거지?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에겐 저 못지않게 철이 형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 뒤이어 검정고시에 붙은 동생을 카센터에 소개하게 되었어요. 우린 한 곳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 형제 카센터란 이름으로 새로이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첫 시작이고 무척 떨렸지만 우리 손으로 일구어게 된 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성공에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으로 카센터 일을 시작했는데 저희의 성실함을 알아주신 고객분들이 카센터를 많이 찾아주시면서 이루게 된 쾌거였어요.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지훈 형, 그간 고생 많았다. 형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형이 나 카센터 소개시켜줘서 형 따라 열심히 할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임마. 넌 뭐든 열심히 할 놈이었고 뭐든 잘 될 놈이었어. 우리 남들보다 힘든 시절 보냈지만 지금껏 잘 버텨온 것 같다. 네가 있으니까 나도 버틸 수 있었고. 그날은 카센터를 처음 차리고 동생과 술을 한잔 한 날이었어요. 평소 일이 바빠 속 얘기를 나눌 여유가 없었는데 이날만큼은 동생과 속을 터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동생도 저도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잘 살아왔다고 서로를 격려했고 술과 함께 따뜻하게 밤을 적시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유년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자연스레 철이 형 얘기도 딸려 나왔어요. 철이 형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온 건 거의 20년 만이었습니다. 그리 떠나버리고 난 후 저도 동생도 성인이 된 후엔 마치 암묵적인 약속처럼 가급적 형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형이 그리 사라졌던 게 상처였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게 한때 은인 같았던 사람. 하지만 떠나버린 사람. 철이 형은 그렇게 저희에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던지고 간 사람이었어요. 동생과 저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오가는 대화 속에 잠시나마 철이 형에 대한 향수를 공유했습니다. 잘 살았으면, 전 형이 정말 잘 살았으면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카센터를 열고 사람답게 살게 된 데는 그 형이 뒷바라지해준 덕이 컸으니까요. 그때 동생이 나 사실 철이 형 수소문해볼까 생각해봤어. 근데 모르겠어. 용기가 안 났던 건지 생각은 해도 막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고. 형이 우리 만나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 역시 동생과 같았습니다. 만약 형과 저희들 사이에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소식 묻고 무슨 방법을 취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국 흥신소를 이용했어야 하는데 막상 문 앞까지 가도 벨은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동생과 형 얘기를 하다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 30여 년의 시간 동안 저도 동생도 각자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그 사이에 자식들도 낳았어요. 근거리에 살면서 자주 교류하며 여전히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아이들도 열심히 키워냈는데요. 각자 가장이 되다 보니 나름의 고충도 있고 한번 느껴본 적 없는 가정의 온기를 지켜내겠다고 또 다른 치열함을 갖고 살았습니다.
가끔씩 동생을 만나서 가족들끼리 밥도 먹고 여행도 가면서 우린 여전히 우정을 교류해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이 너무나 당황스럽게 갑자기 풀려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간절했고 소원했던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날은 동생 가족과 갈비집에서 만나 아이들 잘하는 이야기라고 칸센터 별개 창업 얘기라며 한창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규모가 커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타 지역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터라 이건 꼭 고민을 해봐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갈비집 입구에서 한 초라한 아저씨가 껌바구니를 들고 힘없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요즘도 저런 사람들이 있네. 우리 어릴 때도 저렇게 껌 팔러 다니던 아저씨들이나 애들 있었잖아. 그러게, 어릴 적 생각이 나네. 오래됐구만. 얘네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은 자기 애들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점점 우리 테이블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백발에 주름이 가득한 거의 노인에 가까운 얼굴이었는데 참 피로에 찌들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말이 겨우 나올까 말까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껌 한 통, 1,000원입니다. 한 통만 사주세요.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하나 사볼까 했는데 지폐를 받는 이 아저씨에게 왠지 시선이 자꾸 갔어요. 빨리 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꾸물거리나 싶어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꾸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뿐 아니라 맞은편 동생도 아저씨를 계속 쳐다보았어요. 그러다 그만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저씨 얼굴 언저리에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 때문에 계속 시선을 뗄 수 없어 참 이상했는데 그 아저씨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론 기억이 났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름을 입에 머금고 그 상태로 겨우 입을 때려던 차 동생이 그만 먼저 외쳐버렸죠. 철이 형? 철이 형 맞지? 저뿐 아니라 동생도 느꼈던 것일까요? 전 예전부터 드라마에서 부모가 오랜만에 만난 자식 얼굴을 알아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했고 대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에겐 무섭게도 직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철이 형을 알아본 순간 속에서 알 수 없는 것이 끌어올라오며 진정할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동생은 그만 바닥에 주저앉았고 철이 형은 도통 감을 못 잡는 얼굴로 저와 동생을 번갈아가며 보더군요.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들여다볼수록 온몸의 신경과 감이 바짝 곤두서며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철이 형이 맞다고요. 푹 꺼진 눈꺼풀이 다 뒤덮여 눈동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형이 분명 맞았고 당황해서 벌린 입 사이로 하나 빠져있는 앞니는 꼭 철이 형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형, 저 지훈이입니다. 얘는 지민이고요. 어? 형이 우리 그렇게 먹여 살려주셨잖아요. 신문 배달하시고 구두 닦게 하면서 공부하라고요. 형 우리 기억해요? 우리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 가족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우리가 형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형은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그제 형의 눈시울이 조금씩 붉어졌고 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터져나오는 눈물을 추스르지 못한 채 엉엉 울면서 계속해서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한참 있다 가족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철이 형과 저 동생은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겨우 묻게 되었습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가슴에 두고 있었던 그 말을 비로소 입 밖에 내게 되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는 거였죠. 몇 번이나 꿈을 꿨고 꿈속에서 형은 늘 답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드디어 실물로 만나본 철이 형은 씁쓸한 얼굴로 말을 잇더군요. 정말로 미안하다. 너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나 버린 어머니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봤어.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연락이 오길래 얼마 안 남았단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말도 없이 너희들 두고 멀리 내려가게 되었어. 근데 어머니의 임종을 보고 돌아오려 했는데 새아버지가 날 무서운 얼굴로 붙잡더라. 갑자기 여동생을 빌미로 위협하면서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싫다 했는데도 계속 붙잡고 위협했다. 여동생이 너무 어려서 차마 니들한테 갈 수가 없었어. 결국 나는 또 그 징글징글한 국어를 하고 소매치게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단다. 니들한텐 참 부끄럽다. 그래도 니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다행이다 참으로. 나랑은 다르게 니들이라도 잘 살아서 나도 꼭 잘 산 것 같다.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던 형이 자신의 삶은 이렇게 피폐해져 있었다니. 듣고 정말 너무 애달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현재는 지병을 얻어 다리 한쪽도 절개되었고 누가 봐도 노숙자인 모습으로 이렇게 껌을 팔아가며 빵과 우유 등으로 연명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의 다음 말을 듣고 전 온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보기 좋구나. 나도 결혼했으면 이래 살 수 있었겠나 싶다. 근데 나 부탁 하나 해도 되나? 내일 밥 먹을 돈이 없어. 내 국밥 한 그릇 사서 실컷 먹어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만난 너희들한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돈 7,000원만 빌려줄 수 없나? 꼭 갚을게. 철이 형은 우리에게 아버지였고 가족 이상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려고 했으면서 자기는 저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마저도 국밥 한 그릇 부탁하는 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형의 삶이 얼마나 처연했는지 얼굴에 잔뜩 늘어선 주름이나 쉰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매번 우리에게 밥을 먹이려 애썼고 밤낮 없이 일했던 형의 등은 더욱 굽어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형을 보며 전 눈물을 닦고 동생을 보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통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몰라 동생을 불러내 다시 한번 동생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저와 일치하더군요. 전 철이 형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입금을 했어요. 너희들 이게 무슨 일이 큰 돈을... 형, 고마웠어요. 이거 우리 그때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에요. 크게 갚는다고 생각해줘요. 내가, 니들을 등진 내가 이 큰 돈을 어째 받을 수 있겠어? 형은 금액을 확인하고 저희 못지않게 엉엉 울었습니다. 금액은 타 지역의 카센터 창업을 위해 저금해둔 1억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돌보아주었던 철이 형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형에게 주고 싶었어요. 가파르고 가파른 인생 속 그래도 어딘가는 뚫려 있고 아직 세상은 살아가도 된다고 알려주었던 철이 형에게 우리도 그 나름의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을 토닥이며 헤어졌어요. 이상하게 형과 헤어지고 난 뒤에는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형의 존재를 확인하고 형에게 은혜를 갚고 나자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무거웠던 짐이 내려놓아진 것 같고 또 동생과도 형, 우리 정말 잘했다. 그치? 그러니까 카센터 새로 여는 것보다 철이 형 도와준 게 훨씬 값진 일 같아. 이런 대화들을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가슴은 아픕니다. 저희는 이렇게 잘 되고 자식도 낳고 성공도 할 수 있었지만 형은 왜 그런 운명의 굴레 속에 들어가 그리 살아야만 했는지. 만약 시간을 되돌려 형의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않았다면, 아이 몰랐다면 형의 인생은 바뀔 수 있었을지. 시간을 돌릴 수 없는 현실이 너무도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 생각들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형이 다시 재기할 것만을 믿고 있습니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이 마음 잊지 않을게. 우리 다시 만나자꾸나. 그땐 내가 밥을 사주고 싶구나. 얼마 전 형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삶의 구덩이에서 만나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던 형의 현재가 너무나 애처롭게 느껴졌지만 저희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준 형 역시 조금이라도 그 빛을 발견하게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형, 진심으로 잘 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했던 유년기 시절을 밝게 비춰주어 감사했습니다.